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은 그야말로 윤미향 당선인 관련 정의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계속해서 사실 확인이 먼저다라는 신중론을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행안부 감사,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사태를 처음 얘기했던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이와 관련한 주요 얘기들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의연에서도 외부 기관을 통해서 회계 감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어떤 입장을 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당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죠. 더구나 또 윤미향 당선자는 어쨌든 국민이 선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어떤 입장을 취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미향 사태 아주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고 시민단체가 기부를 받은 걸 자기들이 이렇게 부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아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TF를 구성해서 좀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상도 규명하고 수사도 촉구를 하고 또 사태에도 이렇게 촉구를 한다든지 또 국정조사하는 것도 논의를 하고 또 시민단체가 회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와도 여기 특위에서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미향 당선인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일단 먼저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국정조사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이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빨리 나서야 된다,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또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련의 사태들 먼저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어떤 그 시민단체의 사소한 회계에 대한 실수 이런 정도로 하고 또 그런 몇 가지 실수를 가지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말하자면 여성 인권을 위해서 말하자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해온 분들을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말하자면 폄하할 수 있느냐는 예. 문제인데 이용수 할머니 건부터 여러 가지 안성 현대중공업의 10억의 쉼터 구입 문제까지 또 그 개인이 어떤 4개의 계좌를 통해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아직까지 이렇게 밝히지 않는 부분들이 겹쳐 쌓여가면서 민주당 내의 그 의원들의 분위기나 당원들의 분위기도 점차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좀 보호하는 차원이고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보호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인 거고요. 또 청와대도 막 곤혹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 공격하듯이 21대 국회를 국정조사부터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2시간 동안에 검찰,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단순히 내부적인 조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법적 조사까지 가야 되는 과정이라면 그런 조사의 내용들을 빨리 입수해서 좀 더 빠른 결과를 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아서 제명시키면 윤미향 당선자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솔직히는 본인에게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설명하고 본인 스스로가 의원직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당도 좋고 개인도 좋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다른 순번이 이제 승계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점잖게 신중론, 공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속내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말하자면 출당 제명시키면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그분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 일들이 물론 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중에 가서는 국회의원직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만은 이제 빨리빨리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본인에게 승복을 받고 문제가 있으면 밝힐 건 밝히고 스스로 물러나야 될 지경이면 물러나게 하는 것이 나는 최선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정 의원께서는 좀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김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그 마지막에 아마 본인을 지금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그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양정숙 그 당선자와의 형평성도 안 맞죠. 거기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 갖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해 갖고 지금 제명 조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비례대표까지 합하면은 177석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하느냐를 가지고 소신 있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정숙과 윤미향에 대해서 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과연 사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 문제가 저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정쟁으로 치닫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예를 든다면 정의 기억 연대가 정의, 평화, 또 인권 뭐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회계가 부실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대표를 하면서 지금 배임과 횡령의 의혹이 있다라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억연대가 결국은 여성 인권 또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마치 또 윤미향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요. 이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는 왜 민주당이 이게 시민단체의 문제라고 그러고 같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통합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맞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우리나라의 그 시민단체가 회계가 어떤지 활동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계기로 삼는 건 맞는데 이거를 마치 또 정쟁에 아주 좋은 지금 수단이 하나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이나 일반 국민이 볼 때 그것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진상을 조사해야 되는데 민주당 자체가 진상조사는 아직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도대체 민주당과 윤미향 당선자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길래 지금 정의 기억 연대의 활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불법인데 왜 불법을 서로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자기 진영이라고 이렇게 정말 12폭 치마폭이 좁다 하고 이렇게 덮어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 의원께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길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가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이제 보십니까? 뭐 초창기에 이게 어떤 그 정치적 공세들이 오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뭐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로서 비례대표로 뽑힌 분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는 있어야지 네. 국회의원이 당선된 국민이 뽑아준 당선인에 대해서 그렇게 몇 가지 의혹만 가지고 그것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의혹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의혹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검찰 조사라든지 내부 조사라는 확정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가서 물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나 많은 어떤 할머니들을 통해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제 결국 말하자면 결과들이 썩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에 대한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과 결단하는 데의 타이밍, 그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너무나 중요했던 한데 과연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타이밍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네. 말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제 12시간 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오늘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검찰의 이런 재빠른 신속한 수사, 글쎄요, 이 수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에 또 검찰의 그런 수사와 좀 비교를 괜히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됐어요. 조국 전 법무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 의혹이 제기되는 어떤 그런 배임이라든지 횡령과 관련한 네. 그런 그 의혹이 나오면은 법적 절차, 의법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검찰이라면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 정치 검찰이 지금 들썩거린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예. 저는 오히려 아연실색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좌파 시민단체든 우파 시민단체든 시민단체의 어떤 목적 사업과 달리 이런 불법 행위가 있으면 자신들의 이념 고리를 떠나서 이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질 수 있는 게 성숙된 사회인데 아직까지도 마치도 무슨 청백전 하듯이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이게 막말로 네. 소위 좌파 우파라는 표현도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파로부터 지지받는 시민단체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벌이는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로 폄훼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의 존재와 그다음에 이 할머니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의 그 일본의 사과라든지 그런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활동한 것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거 검찰은 그 고발된 내용에 맞춰서 과연 횡령과 배임이 있었는지 네.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정의를 구현해야죠. 그게 바로 검찰 개혁에 의한 검찰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히려 뭔가 정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민주당 일각에서 뭐 예.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몇몇 분들은 자체적인 어떤 뭐 말하자면 밝힐 걸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도 늦지 않은데 이제 그런 입장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이러한 의혹들이 있을 때 말하자면 검찰이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는 거 예상하지도 못하는 네. 그런 어떤 정황스카 같은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민주당에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결과를 빨리 해준다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이제 어쨌든 법을 전문으로 하는 또 수사를 전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말하자면 적법할 수는 있으나 조금 더 어떤 타이밍상으로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 네. 이제 이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21대 총선과 관련된 문제는 빨리 수사하고 결과를 내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 좋다는 차원에서 그런 판단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했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타이밍을 갖고 어떻게 얘기하기보다는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서 빨리 말하자면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잠깐 그 시계열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은 진상조사 아직 두고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애초부터 외부 감사를 받으라라는 요구에 대해서 다수의 회계사들로부터 뭘 하겠다 하면서 외부 감사, 제3의 외부 감사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는 과정에서 예. 고발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검찰이 조사를 함으로써 만약에 억울하다면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자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복선이 깔려 있다라는 어떤 음모론이 자꾸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 지금 세상에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7월 달에 공수처도 생겨지는 마당에.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얼마나 확인하는지 그리고 그 의혹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단순한 회계를 잘 몰라서 했던 시행착오의 수준을 훨씬 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신속 정확한 검찰의 존재의 이유는 신속 정확한 정의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검찰과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만호 씨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또 어제 법사위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역시 조사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거다. 이 이야기 없어도 저희들은 검찰 개혁합니다. 네. 예.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공수처가 수사할 거다 말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설치가 될 공수처는 굉장한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아무튼 같습니다. 근데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 재판 불복이며 사법체계 절차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농단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인식은 없고 형사, 사법체계를 흔드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한 얘기를 보면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은 이제 이미 돌아간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한만호 회장의 경우에 이 문제의 비망록이 이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쓰였다는 측면에서 법조인들은 이미 이것이 말하자면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결론에 앞서서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한명숙 총리를 많이 존중했고 1심 재판에 상당히 많이 가서 보았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무죄가 나왔고 또 그제 물에 나왔을 때 많이 그 재판에서 들은 이야기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한 총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 너무 확증적으로 느낀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2심과 심지어는 대법원에서의 어떤 판단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제기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뭐 속도를 내가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무슨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로 지금 통합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권은희 최고위원, 뭐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이 문제 가지고 진상조사하는 거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들, 뭐 이런 입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법조계에서도 당장 재심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재심을 하는 것은 우리 뭐 사법체계에서 있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이런 지하에 얘기하는 분위기도 많이 형성은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뭐 벌써부터 공수처 아직 다 떠올리지 않는 공수처가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 다수 의견이 이미 다 끝났는데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심에서는 왜 피고가 승소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부터 이미 그 한만호의 비망록은 공개가 됐던 거예요. 제출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출된 상황에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법에 따르면 억울하면 본인이 재심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로. 예. 그런데 이 한만호라는 사람은 이미 사망했어요. 사망한 상황에서 그 뉴스 타파에서 보도된 그 비망록의 공개로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오히려 177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느닷없이 공수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공수처까지 저 솔직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래서 공수처를 만드는 건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 전에 최강욱 당선자인가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제1호 대상은 윤석열 부부다. 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음모론을 참 싫어하는데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음모론적인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법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새로운 증거로 재심 청구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정말 공수처로 가져가갖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정된 상황을 다 뒤집는다? 물론 177석의 다수 의석이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만만한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여기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기가 다가오고 또 어쨌든 친노 지정의 가장 어떻게 보면 어머님 같은 어른이신데 윤리적인 상처를 입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그런 정도 일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저도 좀 깊이 들어가면 비서라든지 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 본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어쨌든 본인하고 무관하다고 말 수 없는 게 이제 친인척 관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또 본인도 저도 말해 한 회장 건물에 원 사무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좀 명예회복이라든지 또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좀 말할까 한기를 시켜서 이분이 법적으로는 설령 뭐 그런 어떤 그 뭐 결과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회복의 마음 그런 것들이 뭐 이심전심으로 있는 게 아닌가 예. 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나와서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런 컨트롤에서의 말하자면 명예회복의 시점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아직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초반의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이런 그 대법원 판결까지 간 그러한 어떤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선례를 만든다면 과연 그 이해찬 대표는 뭐 몇십 년 그 집권을 뭐 그 주창하시긴 했지만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그렇게 된 사회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러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도 또 그런 식으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동생과 관련해 갖고 9억이 어떻게 되고 그중에 3억은 뭐 증거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어찌됐든 그래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본인이 억울하면 재심 신청을 새로운 증거로서 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 법치적 절차에 나와 있는 거니까. 실제로 지금도 뭐 본인이 억울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본인은 것도 가만히 있거든요. 아닐 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 네. 질문을 네. 드렸던 네. 의도는 혹시나 이게 검찰의 과거 뭔가 그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그렇죠. 게 아니었나라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예. 검찰은 당연히 말하자면 기소를 중심으로 했을 거고 오히려 이거는 법원의 문제예요. 예. 검찰의 문제. 이 사안은 예. 사실은 예, 엄격하게 알겠습니다. 따져보면 아, 그래서 잠깐만. 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과정.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만호란 사람이 감옥에서 가족이 면회 왔을 때 했던 얘기를 보니 검찰 수사에 그렇게 강제적인 그게 없었다라는 걸 또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나서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바로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결국 검찰 개혁을 또 한 번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들이대는 게 아닌가. 예. 지금 이 사태가 어떤 매듭을 짓게 될까요? 참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예.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1대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느냐 골몰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당선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워크숍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내일 당선자 워크숍은 우리 당의 진로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워크숍이 될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분석 및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미래 한국당의 통합 문제, 그다음에 우리 당 혁신 방안,
그다음에 지도 체제 구성 이런 문제들이 오늘 내일 사이에 다 정리되고 논의돼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화두는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결론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도 체제가 결정이 되면 반대한다 하더라도 좀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당선인들에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 문제 어떤 귀결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언제까지 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뭐 내년 그 재보궐선거 전이냐 아니면 네. 대선 전이냐 그런데 타협안을 만들어서 주호영 체제에서 결국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어쨌든 모시고 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여기서 그 시안을 가지고 하면은 김종인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도 스타일 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혁신하느냐를 가지고 자꾸 관심과 지지를 견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아니 그렇게 쪼갤 때는 쉽게 쪼개면서 들어오는데 뭐 그렇게 절차가 복잡합니까? 네. 이것도 그 미래한국당의 당선자들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갖고 들어올 거면 빨리 들어와야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지도부를 결성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젊어진다. 그리고 진짜 반성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잊혀진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경고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이틀간의 워크숍 끝나고 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봉하마을로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11조기 추도식에 또 방문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 통합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에 여러 행보들이 좀 주목이 되는데 또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할까요? 지지는 또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올해 광주에 가셨을 때 작년에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 왔을 때는 광주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막았었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큰 불협화음 없이 따뜻하게 행사를 치렀고요. 또 이번에 봉하마을 가시는 부분도 아마 그런 틀에서 물론 혼자 간다고 하지만 이게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4년 만에 대표가 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말하자면 전체의 동서화합이나 또 진영 간의 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밑을 잘 다지면서 어떤 하나하나 챙겨나가면 지금 당장 이런 행보 자체가 국민들에게 좀 여론조사상의 몇 프로의 지지를 바로 받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라는 게 항상 임계점식으로 지지가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몇 프로씩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점수가 속으로 많이 쌓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제 말하자면 김종인 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강화해서 이미 김종인 체제는 확보된 상태예요. 그러면 상임전국위원회를 설득해서 말하자면 당헌을 고치는 과정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하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힘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당이 조금 더 안정세가 되면서 뭔가 그 순간에 6월, 7월 달에 가서는 상당한 또 좋은 기반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정 의원께서 열심히 메모를 하시네요.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주호영 리더십이요? 네네. 주호영 대표는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난하다 보니까 주호영이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을 했지 그러면 딱 기억이 나는 게 없는데 이번이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지난번에 총선하면서 김부겸이 대선 후보면 내가 이기면 나도 대선 후보로 부상한다 그랬는데 뭐 사실 왕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조금 전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참고해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당장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광주 5.18 기념식이라든지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이런 거를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유연한 자세고 앞으로 그런 게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가 돼야 되는데 네. 얼마 전 TV 프로에 여당 인사가 나와서 진정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의 진정성. 근데 그런 태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마치 또 승자 앞에서 패자가 뭔가를 승복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 통합의 의미로 간다면은 적어도 177석의 대여당답게 좀 통 크고 대승적인 그런 자세들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네. 이게 정치가 선진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국회의원, 정호김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